안녕하십니까. 건국대병원의 혈액내과 김성영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혈액학회 산하 골수증식종양연구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골수증식종양연구회와 함께하는 골수증식종양 온라인 공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1부, 2부, 3부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1부는 우리 순천향병원의 윤석윤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고 2부는 우리 서울성모병원의 이성윤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고 이제 할 것 같고, 그다음 첫 번째 이제 윤석윤 교수님께서는 적혈구 증가증과 혈소판 증가증 이 질환에 대한 간략한 강의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겠고, 2부에서는 이성윤 교수님께서 골수 섬유증에 대한 간략한 강의와 질의응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 교수님과 윤석윤 교수님 소개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앉아 계시는 잘생긴 우리 윤석윤 교수님께서는 순천향대 병원에 있는 지금 혈액내과를 전공으로 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종양혈액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석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아쉽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여러 환우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가 환우분들 좀 궁금하신 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열심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이성윤 교수님은 서울 성모병원에서 계시는 혈액내과만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 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환우분들과 인사 나누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성모병원 혈액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은입니다. 저는 오늘 골수증식 종양 중에서 골수 섬유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를 적용해 드리고, 그리고 또 치료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증을 좀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우회 여러분들 지금 곧 이제 일부 강의가 시작될 건데 잘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뭐 질문하시든지 아니면 추후에 우리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오늘 진성적혈구 증가증 및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의 치료와 예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 강의는 이제 진성적혈구 증가증 및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제 각각의 병을 이제 진단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성적혈구 증가증,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은 어떤 병인지, 이제 진성적혈구 증가증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뭐 폴리사이테미아 베라, PV, 피베라라고 흔히 줄여서 부르고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같은 경우는 Essential Thrombocytosis, ET라고 줄여서 불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이제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골수는 혈액세포가 이제 만들어지는 조혈 기관인데요. 이제 골수에서 혈액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고, 이제 여기서 점차 분할을 해서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로 분해를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조혈무 세포에서 이제 골수계 전구세포, 이제 골수계 전구세포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골수 증식성 종양이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병은 골수 증식성 종양 중에서도 적혈구가 과다하게 만들어지는 진성적혈구 증가증,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그 다음에 이제 골수섬유화증은 뒤에 이성은 교수님께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런 많아지는 병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제 혈색소라든지
혈소판 이런 게 많아지는 이제 원인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이런 혈구 증가증을 주소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이제 피를 만드는 공장이 골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외부 자극으로 인한 증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이라든지 약물 아니면은 뭐 흡연이나 비만 뭐 다른 질환에 동반된 증상으로 인해서 이런 혈구 증가증이 생긴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골수 증식성 종양이라고 진단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거는 그런 자극원이 제거된 경우에는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그런 혈구 증가증을 유발할 만한 원인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이 중요하고 피 만드는 공장, 골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몇 가지 유전자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잭2, 뭐 카랄, 엠필.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돌연변이 때문에 골수에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병들이 이제 골수 증식성 종양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혈구 증가증 중에서도 이런 골수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병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역학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고령에서 좀 더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우리나라도 좀 과거 자료긴 하지만은 해가 거듭될수록 골수 증식성 종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환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진성적혈구 증가증 환자분, 골수소묘화증 환자는 좀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도 한국 기준 자료인데요. 한 1000만 명 기준으로 해마다 진성적혈구 증가증 환자는 약 1.2명,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환자는 2.3명, 골수소묘화증은 한 0.4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병률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그 2013년 기준으로 각각 다음 진성적혈구 증가증 환자 같은 경우는 5.4명,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환자 같은 경우는 9명, 골수소묘화증 환자 같은 경우는 0.9명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성적혈구 증가증,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이런 골수 증식성 종양 환자분들에서는 이제 특별히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많은 쇠약이라든지 이제 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두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뭔가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저희 병에서 신경을 쓰고 지켜봐야 될 것이 이제 혈전인데요. 혈전이라든지 피가 혈관이 막히는 게 이제 혈전인데 혈전증이라든지 출혈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홍색 사시통증이라고 해서 손과 발이 이렇게 좀 붉어지면서 좀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비장비대 그 외에 이제 위궤양, 뭐 통풍, 신장결석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성적혈구 증가증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적혈구 증가증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다른 적혈구 증가증을 유발할 만한 원인들을 좀 저희가 의심해보고 감별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혈구 증가증이 좀 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보통 이제 유전자 변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골수에서 특정 유전자들이 있는지 잭2V617F라든지 뭐 잭2 엑손 12 같은 유전자 변이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동시에 또 이제 적혈구 형성 인자라고 해서 이제 골수에 이제 피가 이렇게 적혈구가 많아진 상황이 되면은 이제 골수를 그만 일하를 하고 자극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외부에 이런 골수를 자극을 하는 적혈구 형성 인자의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골수 자체 문제보다 뭔가 그런 적혈구 형성 인자가 올라가는 것이 혈구 증가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 다른 원인이 없는 적혈구 증가증 환자분이 유전자 변이나 이런 적혈구 형성 인자가 정상보다 좀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변이가 있게 되면은 확진을 하기 위해서 골수 검사까지 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유전자 변이가 없다 하더라도 적혈구 형성 인자가 정상 레벨보다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는 골수 검사까지 해서
주요 진단 기준 1, 2, 3번을 모두 만족하거나 유전자 변이는 없더라도 적혈구 형성 인자가 정상보다 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진성적혈구 증가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도 크게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혈소판 증가증이 있는 환자분 약 45만 개 이상의 혈소판 증가증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다른 혈소판을 상승할 만한 원인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유전자 변이, 잭2라든지 카랄, MPL과 같은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고,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는 역시 골수 검사를 통해서 약간 이제 혈소판을 만드는 전구세포인 거액세포가 뭐 많아진 것을 골수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확진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은 이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같은 경우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앞에서 보여드린 진성적혈구 증가증, 골수섬유화증, 뭐 다른 이제 골수성 암이 좀 아닌 게 확인이 된 경우에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전자 변이가 없다 하더라도 진단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유전자 변이는 아니지만 다른 유전자 변이가 확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혈소판 증가증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위 네 가지를 만족을 한다든지 유전자 변이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원인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유전자 변이가 확인이 된다면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치료의 목표, 이제 그 다음에 각각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료의 목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진성적혈구 증가증 및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환자의 기대 여명은 일반 비슷한 연령의 일반 인구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병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저희 의료진이 주의 깊게 보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혈전의 발생. 그래서 혈전은 그냥 혈관이 막히는 피떡 같은 게 생겨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동맥혈전증, 정맥혈전증이 있는데, 이제 동맥혈전증은 흔히 아시는 이제 뇌경색이나 이제 심근경색 같은 주요 동맥 혈관들을 막히게 되면서 생기는 질환들이 대표적이며, 이제 정맥혈전증으로는 뭐 폐색전증, 심부전맥혈전증, 내장정맥혈전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의 발생 기전은 뭐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적혈구하고 혈소판이 많아지게 되면서 거기서 다양한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고, 또 이 많아진 것들이 이렇게 뭉치게 되면서 혈관을 막게 되는데요.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께는 그냥 피가 많아지다 보니까 끈적끈적해지면서 혈관이 막힌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셔도 뭐 큰 그 기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혈전 말고 사실 제 강의 주제에서 하나이기도 했는데, 골수섬유증으로의 진행의 모니터링은 사실 외래를 이렇게 정규적으로 다니면서 저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하는 거 위에 뭐 다른 방법이 명확하게 있지 않아서 제가 슬라이드로 많이 담진 않았는데요. 저희 어쨌든 진성적혈구 증가증,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환자분에서 또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타 질환으로의 진행을 저희가 살피는 건데, 이제 특히 골수섬유화증이라든지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을 하는 질을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9년에 이제 한국의 자료를 갖고 홍준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자료를 갖고 와 봤는데요. 건강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4,307명의 이제 우리나라 환자분들 중에서 이처성 골수섬유화증으로 진행을 한 경우가 4년으로 누적했을 때 1.2%, 8년으로 했을 때 2.8%, 그다음에 이제 이 환자분들 중에서 2차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한 경우가 1.4%, 그다음에 8년으로 봤을 때 3.6% 된다고 했고, 이제 진성적혈구 증가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좀 낮았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적었고, 2차성 골수섬유화증으로 진행을 한 경우가 4년 누적 발생 비율 0.3%, 8년 1.2%, 그다음에 이제 2차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한 경우가 0.7%, 1.7%. 다음 골수섬유화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골수섬유화증이었기 때문에 골수섬유화증으로 진행은 확인하는 건 의미가 없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4년은 12.9%, 21.4%. 하지만 이 자료를 환자분들이 그냥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는 사실 좀 위험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건강보험 데이터를 갖고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를 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수치를 너무 맹신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많은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선은 그래도 한국 자료이고, 그래서 좀 자료를 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혈전증을 예방을 하고, 이제 혈전증 예방을 하는 게 저희 치료의 아주 큰 목표고, 골수섬유화증 혹은 이제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의 진행은 지속적으로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 골수 검사 등을 통해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병이 진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병에 합당한 이제 그 병에 알맞은 환자분 상황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성적 혈구 증가증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혈전의 발생 위험도를 60세 미만, 60세 이하, 그 다음 과거 혈전증이 없는 경우에는 저용량 아스피린을 사용하고 혹은 이제 사혈요법을 이용해서 이제 적혈구의 수치를 떨어뜨리는 치료를 시행하며 60세가 넘었다든지 혹은 혈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저용량 아스피린 및 사혈요법에 필요시 이제 세포감소요법으로 하이드록시유리아, 하이드린을 사용하게 되고, 이 경우에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룩솔리티닙을 일부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좀 쉽게 사용하기는 어렵고, 페그인터페론 같은 경우도 현재 임상시험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좀 추후에는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데 좀 제한점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도 크게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60세 이하의 혈전증 과거력이 없는 경우에는 역시 이제 아스피린 등을 사용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잭2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혈전증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혈전의 예방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며, 역시 60세 초과의 혈전증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잭2 유전자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저용량 아스피린 및 세포 감소요법, 그래서 하이드록시유레아를 우선은 사용을 하고, 불충분한 경우에는 아나그레라이드를 외래에서 사용하고 있고, 페그인터페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추후에는 또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골수증식성 종양은 이제 뭐 나중에도 제가 질문을 받아보니까 완치가 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이제 현재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꼭 완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해도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만 잘하면은 또 잘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 뵐 때 고혈압 당뇨를 완치해달라고 하는 환자분들 안 계시거든요. 고혈압 당뇨를 잘 관리하면서 평생을 지내시는 거지. 그래서 물론 골수섬유화증은 조금 다르지만은 진성적 혈구 증가증 및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환자분들이 또 많이 염려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평생 관리하시면서 잘 지내시면은 충분히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소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중에 이 질환이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은 예후를 봐서는 거의 정상인들과 비슷한 예후를 갖고 있고, 약간 조금 낫긴 하겠지만 거의 비슷한 예후를 갖고 있고, 이 병의 이 병 때문에 이제 환자가 괴롭혀짐을 당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혈관합병증이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병이
2차성 다른 질환으로 옮겨간다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선생님께서 잘 어떻게 하는지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았어요.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적혈구 증가증으로 하이드린 2정, 그 다음에 아그렐린 2정을 먹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사혈을 하고 약을 좀 줄이면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윤선생 혹시, 답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질문을 주신 분의 이제 나이 및 이제 기저질환, 그다음에 아마도 또 현재 현재 혈색소 수치를 봐서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나글레라이드를 드시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혈소판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혈만으로는 좀 불충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한 거는 담당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에도 하이드린이 이제 헤어로스가 머리카락이 좀 빠질 수 있는 약재라서 이제 용량이 좀 올라가면은 머리 빠진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 사정에 맞춰서 하이드린 용량을 조금 줄이고 이런 사혈을 한다거나 아그렐린 올린다거나 이런 복합적인 이제 치료 방향 전환에 대해서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적혈구 증가증 환자인데 6회 사혈 후에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사혈은 중지하고 경과 관찰 중입니다. 그 전에는 항혈소판제 하이드린을 복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상태가 나빠질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며 급격하게 나빠지는 건지요. 이건 제가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혈 후에 상태가 많이 호전했다는 말은 이제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사혈을 중지하고 경과 관찰 중이고 약은 지금 복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복용했다는 말인지 조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사혈하고 많이 좋아져서 약을 끊을 정도까지 좋아졌으면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이 적혈구 증가증도 그렇고 혈소판 증가증도 그렇고 약을 계속 쓰는 질환은 아닙니다. 만약 상태가 좋아지고 혈액 수치가 많이 좋아지면은 잠깐 약을 끊을 수도 있고 다시 나빠지면 또 쓰기도 하거든요. 우리 윤석윤 교수님께서 말씀했듯이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처럼 병원에 와서 모니터를 하고 필요하면 약을 증가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약을 중지하거나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약을 조절하는 거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태가 나빠질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며 급격하게 나빠지는가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 이런 주로 이제 수치가 컨트롤이 안 될 때 이제 상태가 나빠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혈관합병증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 나타나기 전에 이제 수치들이 조금씩 나빠질 것 같고요. 그걸 그냥 컨트롤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당연히 상태가 이제 조금씩 나빠질 거지만, 지금 봐서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면은 아까 말한 대로 혈관합병증이나 아니면 이 병을 처음 진단했을 때 본인이 갖고 있었던 가려움증이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국내외에 진성 적혈구 증가증 치료제의 개발 실태는 어떤지요? 윤석열 선생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 저도 이게 질문을 이제 미리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도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좀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될 임상 실험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로페그 인터페론은 이제 진성적혈구 증가증 환자에서 과거 세포 그런 치료를 하지 않았,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분, 아니면 사혈법만 이렇게 하시던 분을 대상으로 이성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지금 그런 로페그 인터페론 임상 실험이 하나 있고,
그 외에 이제 러스포타이드라고 해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은 피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철 대사를 방해를 해서 혈구가 과다하게 생성되는 거를 막는 이제 약물 치료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부 병원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 기회가 있다면은 이제 참여를 하려면은 뭐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도 되고, 이선호 선생님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은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지금 현재 치료가 잘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잘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하이드록시유리아나 이렇게 쓰시는 거에 부작용이 있어서 이게 그 약제보다는 그래도 임상시험 다른 약제 치료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해주시면 저희 여기 이제 다 위원장님 비롯하여서 이렇게 선생님들 사이에 저희가 다 의사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설명을 해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3번 질문 답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임상시험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신약도 있고 그리고 기존 약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급여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또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약 혹시 환자분들이 주치 선생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환자분은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받으시면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시고 거기에 만약에 동의하시면은 임상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본인한테도 이익이 되고 다른 환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반드시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적혈구 증가증 환자인데 17년도에 뇌졸중을 앓고 있는 동시에 아마 이 진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19년도 뇌경색도 있어서 뭐 이렇게 함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뇌경색이 적혈구 증가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완치는 가능한가요? 완치는 조금 어렵다고 제가 먼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 병이 완치 가능한 병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질문에 대한 답을 윤세윤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환자분들의 이제 증상 중에서도 이제 혈전, 혈출혈 이런 같은 혈관합병증을 저희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또 예방을 하기 위한 게 치료의 제일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뇌경색이 적혈구 증가증 합병증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네. 17년 혈색소 22로 적혈구 증가증을 진단을 받았고 하이델은 500mg 복용하고 사혈 치료로 해서 지금 현재는 아마 17에서 17.5g/dl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미진하긴 한데 올해 1월 갑자기 혈색소가 이제 11에서 11로 낮아져서 하이드린을 250을 이제 격일로 복용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빈혈로 어지럼증 증상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조금 약간 조절이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조절이 잘 되다가 오히려 이제 조금 혈색소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혈색소 수치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치료 결과로 좋아진 것인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질환은 매번 병원에 와서 모니터를 하고 약을 올리거나 줄이거나 또는 중지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이런 약을 쓰는 동안에 혈색소 수치가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을 항상 모니터를 하고 환자분처럼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을 잠시 끊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은 뭐 저희들도 흔히 가끔 이제 겪을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식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하이드린 250mg 격일 복용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격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격일 복용하니까 다시 이제 수치가 정상 범위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격일 복용해서 다시 수치가 이제 정상적으로
범위 내에 들어선다면은 그 약을 그냥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격일 복용하면도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약을 잠깐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도저히 하이드린 가지고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묵직날쭉해가지고 조절하기 힘든 경우에는 사열을 곁들여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약에 대해서 불응성 내지는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 약에 대해서 조금만 써도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런 카테고리로 환자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임상시험이나 다른 약제를 투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적혈구 증가증 환자고 2주에 한 번 또는 2개월에 한 번인가 본데 2개월에 한 번 정도 사혈을 하였고 현재는 사혈하지 않고 엘리퀴스정 2.5mg을 1일 2회 복용 중입니다. 혈전으로의 비장이 비대한 상태인데 크기가 줄지 않습니다. 아마 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비장이 이렇게 커진 채로 두어도 되는지 향후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성희 교수님. 참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우선은 그 진성적혈구 증가증 환자분들에서 문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뭐 한 30-40% 환자에서까지 비장비대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비장비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비장이 이렇게 커져서 점점 많은 불편감이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뭐 좀 더 다른 거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비장비대 자체가 현재 당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골수 섬유화증이라든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이제 넘어가는지 이제 그런 거를 잘 외래해서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혹시 뭐 하실 말씀 네. 있으세요? 근데 저는 요 질문에 주신 분을 말씀을 보면서요, 이 혈전이 비장에 있는 그런 혈관들에 대해서 생긴 걸 수도 있지만, 이게 간 문맥에 생기는 그런 혈전일 가능성도 있는 질문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을 주신 분이 간 쪽으로 가는 쪽에 혈전이 생겨서, 그래서 다른 굉장히 우회하는 혈관들이 발생을 했고, 그럼 식조 정맥류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마 저희한테 질문을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그 혈전이 어디에 생겨 있는 것까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 쪽을 보는 그런 전문의 선생님과에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선생님 의견이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요. 당연히 혈전이 어디 있는지가 먼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질환 자체로도 비장이 커지기 때문에 과연 이 비장이 왜 커졌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혈전이 있다면은 위치가 어딘지, 그 위치 때문에 비장이 커졌는지 하면은 이제 혈전 치료만 해도 비장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다시 상의해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혈소판 증가증 환자인데 하이드린하고 아스피린을 4년째 복용 중이고 혈소판 수치가 처음과 달리 잘 내려가지 않고 430만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약제를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하면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요? 혈소판 증가증은 암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답을 드리면 하이드린하고 아스피린을 오랜 기간 복용하면 어떤 후유증이 있나고, 이 대한 연구는 굉장히 수년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는 대규모 연구까지 해가지고 과연 하이드린이나 아스피린이 오랜 기간 복용하면 2차 암이 생긴다거나 이런 합병증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결론은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대규모 연구를.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들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2차 암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연구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맞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금은, 후유증, 2차 암에 대한 합병증은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약은 장기 복용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증가증은 암이 아닌가요? 이 대답은 조금 힘든데 답이 혈소판 증가증이든 적혈과 증가증이든
다른 암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이 검사를 해보면은 유전자 이상들이 다 발견되는 클론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암의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후를 보면은 혈소판 증가증이나 적혈구 증가증은 많은 수의 환자들이 정상인들과 똑같은 생명을 기대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회에서는 이 병은 암 전 단계 병이라고 일단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암은 아니고 암 전 단계 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혈소판 증가증 환자인데 하이딜은 500mg을 매일 복용하고 있고 혈소판 수치는 37만에서 45만 정도로 좀 잘 조절되고 있네요. 피로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만 하혈을 좀 자주 하는데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출혈은 혈소판 증가증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하혈도 혈소판 증가증 증상인지 궁금합니다. 윤석희 선생님. 우선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잘 조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맞다 아니다라고 딱 얘기하기는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그때 앞에서 이성원 선생님이 그 다른 환자도 말씀드렸듯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산부인과 진료를 한번 해서 하혈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증상을 나타낼 때 반드시 이 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항상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혈소판 증가증 환자고 혈소판 증가증으로 진단단 시 혈소판 수치가 130만이었고 알그릴린 한 정과 아스피린 6개월 정도 복용하였고 수치가 42만으로 이제 잘 조절되고 있네요. 현재는 아스피린만 복용 중입니다. 컨디션 조절만 잘 되면 계속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수치가 약을 복용해서 컨트롤 되는 건지 약을 끊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가 관건이고요. 만약에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절되고 컨디션도 된 거라면은 좋은 거라면 당연히 이 약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약을 잠시 끊어보는 도전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약을 좀 장기간 썼는데 컨디션도 좋고 수치도 좋다. 그러면 잠깐 약을 끊어보고 한두 달 정도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혈소판 증가증에서 골수 섬유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던데 진행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아까 윤 선생님 강의하신 것 같은데. 네, 아까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우리 과거 이제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면 4년에 한 1.2%, 한 8년에 2.8% 우리나라에서 보고한 적은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숫자를 너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좀 위험이 있고 대략적으로 좀 감을 잡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제시해드렸던 수치입니다. 네.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 완치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아직 완치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적혈구 증가증 환자고 35세인데 적혈구 증가증 진단받고 사혈하고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혈소판 75만, 백혈구 만, 혈색소 16.8입니다. 진성적혈구 증가증의 경우 젝투 변이율이 높아지면 골수섬유증 진행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 결국 섬유증이나 백혈구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꾸 원칙적으로밖에 대답드릴 수 없어서 좀 죄송한데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뭐 이 젝투 변이율하고의 그런 상관도 뭐 많이 연구가 진행되지만 아주 뭐 젝투 변이율을 줄여주는 게 환자의 뭐 예후에 득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도로 약 한 1%, 한 이 정도의 상황, 골수섬유증은 한 그 정도, 뭐 백혈병은 조금 더 그 낮은 확률로 그냥 그 정도로 예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 병이 진행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진단 연령이 낮은 경우 20, 30대, 70대까지 골수섬유증 혹은 백혈병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더 많습니다. 네.
진행되는 사람보다 진행 안 되는 사람이 확률적으로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이 일반인과 비슷하다는 의미는 진행이 느려 골수 섬유증으로 진행이 오래 걸려서인지요. 예,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이 기대 수명이 비슷하다는 게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수명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으면은 뭐 85세까지 운명이 돼 있는데 중간에 뭐 골수 섬유증이나 무슨 뭐 적혈구 증가증 이런 걸 걸렸다고 그러면은 그 병이 안타깝지만 진행은 서서히 하는 병이거든요. 하는 동안에 백혈병이나 골수섬유증이 제가 85세까지 살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혈소판 증가증이고 젝투 양성인데 아스트릭스 복용하다가 병원을 바뀌어서 이제 프로텍트로 변경했습니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증가증의 20%는 골수 섬유증으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혈소판 수치가 조금 높아서 44만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두렵습니다. 나머지 80% 환자들은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3번 골수 이식 시 혈액형은 달라도 상관없나요? 네, 없습니다. 혈소판 증가증, 진단 시 골수 섬유증이 이었으나 현재는 혈소판 증가증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만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데 골수 섬유증을 진단받았는데 지금은 혈소판 증가증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단은 골수 섬유증인데 현재는 다른 증상은 별로 없고 혈소판 증가만 아마 보이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백혈구는 15,000, 혈소판은 71만 지금처럼 유지되는데 골수 섬유증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지요? 어떠세요? 질문이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는데 일단 진단 시 골수 섬유증인데 골수 섬유증으로 넘어간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질문인 것 같고요. 만약에 진단 시는 그냥 혈소판 증가증이었는데 이런 수치로 잘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면 골수 섬유증으로 넘어가는 위험도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파악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혈소판 증가증인데 컨트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면 과연 골수 섬유증으로 넘어갈 위험도가 높은지요?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환자분의 정확한 상황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골수 섬유증인데 다른 증상이 좀 어느 정도 백혈구도 좀 높고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골수 섬유증 환자인데 좀 전반적으로 좀 컨트롤이 되는데 혈소판만 높은 상황이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골수 섬유증인 상황으로 유지가 되다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2차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넘어가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중요하고 또 현재 골수 섬유증 환자라고 하시면 이제 현재 그 위험도를 평가해서 이성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듯이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혈소판 증가증 환자분이셨는데 혈소판이 저 정도 수치라고 하면은 우선은 혈전 예방을 위한 치료가 적절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환자의 현재 나이라든지 그 위험인자를 평가를 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골수섬유증으로는 일정의 확률로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이 환자가 혈소판 증가증 환자라면 이렇게 수치가 약물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다른 골수 섬유증이나 그 다른 병으로 갈 수 있는 위험도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하이드리아 이런 거에 레지스턴트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이렇게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래서 골수 섬유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좀 많은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수 증가증 환자인데 70세 환자고 사열과 아스피린 복용만으로 수치가 잘 유전되고 있는데 유전자 변이 검사에서 이 병에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는 없었습니다. 진단을 유전자 변이 없고 다른 걸로 아마 진단을 하신 것 같으세요.
병이 악화되어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유전자 변이가 없어서 표적 치료가 불가능할 듯한데 면역 치료는 가능한지요? 유전자 변이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약제들의 현 수준에 나오는 약제하고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있든 없든 지금 현존 나와 있는 약들은 효과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있고 없는 사람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 가지고 이렇게 치료 약제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아직은 못합니다. 가능한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같은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혹시 뭐 질문이 없다고 그러네요.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환자분 많이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그리고 비록 이 병이 완치되는 병은 아니더라도 잘 컨트롤하고 잘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마치 사귀듯이 잘 병하고 같이 간다면은 원래 기대하고 있는 수명은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